총선은 더 이제 머지않아 다가왔고 이제 뭐 2주 좀 더 남은 거죠? 그렇죠. 내일 2주 후 내일 모레면은 선거 날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이제 마이크 써도 되는 때구나. 그렇죠. 그리고 유세차 돌아다닐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2주가 어찌 보면은 뭐 국민의힘 또 민주당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마 많은 분들도 오늘은 막 힘 빠진다는 분들도 좀 많고 그렇더라고. 왜요? 이게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정치 뉴스를 접하는 분들은 뭐 갑자기 다 진대 막 이런 소리만 나와. 이게 전국을 254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네. 그게 잘 몰라요. 그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몇 그렇죠. 석에서 몇 석, 어느 당은 몇 석, 몇 석. 그거를 출구 조사로도 못 맞춘다고 말씀을 그렇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모른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선이나 뭐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러면 좀 베이스가 크고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랜덤성이 확보가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강동 갑이다. 그러면은 유권자가 한 18만 정도 돼요. 18만 명인데 네. 투표율이 뭐 60%다. 그럼 한 11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11만 막 명. 몇천 표, 한 1,000표, 2,000표 차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 하긴. 예. 그다음에 사전 투표가 있어요. 예. 아, 관내 사전, 관외 사전. 그렇죠.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출구 조사를 사전 투표한 사람들에서도 출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 254개 출구 조사를 관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 사는 사람이 종로구에 가서 자기 직장인 종로구에 있어서 거기 가서 맞아. 사전 투표를 그것도 할 수도 되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사전 출구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알 수가 정확한 없단 판세를 말이에요. 완벽하게 알긴 좀 어렵겠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가 이제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도 많이 그렇지. 받아봤으니까 이게 참 그래요. 누가 받냐가 중요하니까 이게 자발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여론조사 보고 저도 이걸 어떻게 표본을 짜고 여론조사를 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과연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수치인지가 또 이게 보면은 똑같은 지역구를 뭐 A라는 데서 할 때랑 B라는 데서랑 뭐 편차가 10% 넘게 차이 나고 그렇죠. 이러더라고. 그런 게 많죠. 막 뒤집어지는 데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정당 지지율하고 그 전국 조사니까. 네. 그다음 뭐 서울의 정당 지지율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국적인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도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그냥 툭 이렇게 보는 게 낫다. 뭐 150이냐, 그렇죠. 130이냐, 120이냐 이 정도 감이 딱 올 때는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갤럽 기준으로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를 기준으로 해야 돼. 기준을 잡아야 되더라고. 어떤 뭐 회사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면접 조사가 조금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그 표본이 전화를 끊고 안 끊고 그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 네. 그럼 이제 갤럽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허들로 봐요.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40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지표. 지금은 이제 40 넘기가 어려서 지난번에 한번 얼마 전에 39까지 갔는데 요새 이제 조금 더 떨어졌잖아요. 조금 빠졌어요. 네. 이제 그거예요, 그거. 40 너무 제일 좋죠. 요 2주 사이에 진짜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넘을 때는 정말 그 바둑의 반집 승부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계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 지역구별로 생각을 하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쪼개진 254개 지역구마다 아니면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저희 당 지지율, 뭐 비례 지지율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조국당은 요즘 조국당이 높아.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역구를 안 냈으니까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합친 거 하고 저희 당의 지지율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두 개를 합친 거하고 그건 깜깜한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하면은 저희가 좀 더 나와요. 그런 뭐 1, 2%라도 그렇죠, 더 나오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하면 더 나와.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조국당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아, 이게 뭐 예전에 막 한참 우리 분위기 좋을 때, 우리 으쌰으쌰할 때, 네. 그때 같은 이런 폭발적인 느낌이 별로 없어. 요즘에 이제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좀 정체돼 있는 느낌이고, 저쪽이 조금 더 요즘에 뿜빠뿜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 선거 분위기가. 그 이제 야당은 뭐든지 공격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무슨 네. 그 별거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예요, 수비. 예, 저쪽 야구로 치면 저기는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투수가 공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공격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우리가 던지면 쟤들이 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비가 세거나 투수가 세서 아예 못 맞추게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쟤들은 막 기가 올라서 뭐 초구부터 막 휘두른단 말이에요. 홈런 스윙을 하는 상황이에요. 풀스윙하죠, 네. 풀스윙. 여기서 우리가 볼 배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수비체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지금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얘기를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와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3월 30일 그 의료대란 얘기한 거 가지고 댓글에 막 있던데 제가 맞아요. 말씀드린 건 맞아. 뭐냐면 형님 3월 그 30일 얘기했었어. 되면 뭐가 나온다가 아니고 적어도 3월 말까지는 며칠 안 남았어.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타부터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지금은 되잖아. 마주보는 열차처럼 서로 한치의 이 어떤 이 틈이 없이 그냥 지금 부딪힐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 한쪽도 양보 없이 그냥 이렇게 탁 부딪히는 그런. 그러니까 의사분들 전체를 대변하는 기구는 없는 걸로 알아요. 대한의사협회라는 곳도 보면 교수나 전공이나 뭐 전임이나 이런 분들의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조직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의협에서는 뭐라 그러냐? 거기도 비대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비대위 뭐 온갖 군데 비대위가 다 윤석열 있어.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데까지 지금 와 있고 전공의들조차 지금 복귀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교수들은 오늘부터 사표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 마지노선이 3월 말이다, 4월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때 형님이 그런 의미로 그 얘기했었지. 얘기였어요. 뭐가 맞아요.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어떻게 압니까? 뭐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또 3월 30일 전에 해결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고 해결해야 계시는 한다지. 그렇지, 해야 맞아요. 한다. 머스트의 의미지, 뭐 슈드비의 의미지.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인가? 뭐, 예, 그러니까 전의교협,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거기 회장님하고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도 자체가 왜 나왔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이제 뭐 총선 출마한 그 후보자들 꽤 많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물어보니까 네. 저는 이제 맨 먼저 최근에 이제 좀 힘들지 그럼 대부분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보통 힘든 원인이 뭐 황상무 저희 수석 그 뭐 얘기나 뭐 이종섭 지금 호주 대사 관련 얘기 이것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지역 구민들이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의사들은 계속 저렇게 뭐 거부하고 있으면 이건 해결을 과연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후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크다는 이종섭, 황상무 그 문제도 컸지만은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물리적으로 3월 말이 지날 때까지 이 상태로 넘어가면 물리적으로 버티고 있는 의사들도 더 이상 의료를 지속할 수 있을까 힘들어서 네,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맞아, 밀리고 맞아요. 긴급히 처리해야 될 수술이 밀리고 그렇게 될 때 국민들이 느껴야 될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상황이 되느냐. 결국 그게 모든 맞아.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월 31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비상 의료 체계에서 막 무슨 군의관들 올리고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는데 그게 한계 상황에 좀 봉착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 주변에 아시는 분 아들이 군대에 가서 손을 다쳤는데 네.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느 병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병원. 그렇지. 그게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외상을 입었는데 수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맞아. 뭐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지금 아프신 분들은 수술이 자꾸 미뤄진다는 거 아니에요? 또 수술만 있습니까? 처치도 해줘야 되고 한데 이게 자꾸 뭐 일단 퇴원하시라 뭐 이렇게 되는 게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알기로 주말에 거의 일정을 안 잡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토요일에 일정이 없었어요. 토요일에 일정이 그 사실 선거 며칠 이 정도 남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일정이 없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 1차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의교협 전국 의대교수협에 만든 왜냐면 의사 교수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답이 없어진 상황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일단은 유예하는 걸로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근데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일단은 교수들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 증원 철회 없이는 사직 시작하겠다. 그럼 이제 지금 정부는 2,000명을 못 박은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의대 교수들은 이걸 철회해야 얘기가 시작된다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는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의대 정원 숫자에 관련해서는 얘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0을 말하는 건 아니다 정도까지. 그리고 어제 그 의대 교수 협의회 분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도 정원 관련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권한이 정부에 있으니까. 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얘기한 그 얘기의 중심은 그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좀 유연하게 해달라 그거였어요. 그거 하나 나왔어. 좋아. 거기 그거까지는 됐어. 해결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방침에 움직임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냥 사표 내겠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두 개가 다른 거니까 지금.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야, 그럼 이게 어떻게든 형님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그렇다고 또 정부에서 아 그럼 없던 걸로 합시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잖아. 그럴 수는 없죠. 지금까지 워낙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차관, 그렇지. 1차관, 2차관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본다면 이 숫자를 줄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정부가 네.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 정책을 이 숫자가 무서운 거라니까 숫자. 맞아요. 2,000명, 1999명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명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미 배분을 했잖아요. 그렇지. 대학별로 했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의 차이. 지금 의사분들의 생각은 이 2,000명의 기준이 2,000명이라는 것이 대단히 과학적이지 않다.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맞아요. 정부에서는 너무 검증을 많이 한 숫자다. 이것도 최소한이다. 맞아요. 또 정부에서 그러니까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요거를 이게 총선 앞두고 이게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당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당 내부에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뭐 한동훈 위원장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진짜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라 일단 좀 시작할 때 좀 해봤는데요. 일단 댓글 좀 볼게요. 오늘은 뭐 요이 딱 하자마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가지고 야호님 박성민 컨설턴트 말로는 투표율 60% 넘어간 민주당이 유리 55% 이하면 여당이 유리 그 사이는 혼전이라는데 투표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민비조 구호가 스며들면서 저번 총선처럼 높을까요? 저번 결과보다 못 나오는 건 아니겠죠. 백석이야 얘기하면서 탄핵 나오는데 아이고. 저 얘기는요. 네. 투표율이 55%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66.2%였어요. 코로나 와중에도 지난 4년 전 선거가. 맞아요. 그거보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신나서 투표 다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지금 계속 저희가 공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쪽을 출루시키고 못 맞춰 출루시켜 얘들 막 더블 스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네, 맞아요. 견제하게 막 공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지시키고 우리 분위기로 잘 넘어왔다고 생각한 게 해피한 2월이었어요.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라와서 그렇지. 네. 불을 잘 끄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잘 넘어가고 게다가 이제 막 도로하다 죽고 막 이재명 쪽에서 그랬잖아요. 그때는 계속 도루자의 견제사에 뭐 계속 똑같은 사인 내서 계속 죽고 뭐 강북을 해서 후보 계속 바뀌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희망을 좀 뭔가 좋은 말씀 들으려고 지금 3,410분이서 동시 시청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제가 죄송한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정치와 수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수 만세만 외치는 거, 무조건 국민의 만세만 외치는 것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좀 정확한 판세나 지금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는 걸 원하셔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제가 뭐 출마하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되고 경선 탈락 이걸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이거는 상관없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이게 만약 대선이다 전국 선거라면은 예를 들어 대표 선수가 우린 한동훈이고 저쪽 대표 선수가 이재명이라면 해볼 만한 싸움이 맞아요. 그렇지. 질 이유가 없는 그렇지.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과 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이 연결이 안 된다고 제가 작년 말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가고 부산 가고 했을 때 막 깔려 죽을 뻔했다고 할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형이 계속 그랬어. 국제시장 한동훈 갔을 위원장의 때부터. 지지율을 연동해 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는 부산도 막 무너진다 나오고 뭐 맞아. 어디가 어떻게 하는데 이거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지역구 매치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발 투수 이 나오잖아요. 1선발과 5선발이 붙거나 뭐 이렇게 1선발 이게 1선발이 붙어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후보 경쟁력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제가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 후보도 못 됐으니까 후보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후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너무 무난 공천한 게 아닌가는 싶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는 좀 색깔이 없는 공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색깔이 확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나는 왜 저런 거면 댓글만 보이지? 왜요? 어느 지역에 출마하셨나요? 출마하려고 했죠. 서울 강동갑에. 강동갑에 출마하려고 오늘 했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거길 가셨어. 맞아요. 마음이 아주 싱숭생숭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쁜이님 고맙습니다. 저 댓글 좀 맞아 볼게요. 박도훈님, 엊그제 천호 사거리 거래처 갔다 건물 5층에 재영이 형 사무실 있게 바카스 20병 사서 꼭 이겨서 국회에서 배워라. 저거 왜요? 저거 입고 툭 했어요. 희석이 형 보고 올 때 바카스 100병 갖고 갈게요. 저도 올해는 국회한 치과에 다시 납품을 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궐이요? 내년 보궐 이제 막. 그러니까 그 이재영 후보가 이제 강동 을이잖아요. 을이죠. 저희 왓수다에도 많이 출연했고 뭐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아무튼 진짜 좀 잘들 돼야 되는데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미리님, 성무님, 희성님 정치화사 잘 보고 있고요. 찌짜밍 포천 와서 연천 가서 살으라고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 의사교수협의회 중재 역할 해주신 거 감사해요. 용해인은 찌짜밍 따라와서 헛소리하는 거 보고 질렸어요. 용해인. 네, 진짜 참 깝깝하네요. 제가 다른 건 모르고 의석수 제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냥 네. 들으시면 되고 이재명과 비례 정당 더하기 조국 신당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맞아. 예, 이 조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민주당 단일 정당으로 거의 180이라고 봐야 돼요. 뭐 열린민주당 합쳐서 그렇지. 180이긴 한데. 그 180과 요번에 이제 생겨진 야권의 어떤 의석수 조합은 전혀 다른 조합이 될 거예요. 일단 그렇지. 예. 합당이 안 될 겁니다. 합당이 안 되죠. 네, 합당이 안 돼요.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그 네. 비례 정당이 몇 석을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몫으로 되는 사람들이 이제 뒷순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겁니다. 네, 그거 뺀 맞아. 앞에 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 10명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 찢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 반대되는 정의당처럼 그런 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신당에서 몇 명이 나올지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 정말 끝까지 유지를 할지 금 비례정당 숫자를 보면 되는 거고 저희 당이 비례로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지. 절대로 합쳐지지 않아요. 이거는 27년 대선을 보고 만든 당이고 네. 조국 개인의 뭔가를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은 전혀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해서 과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이 진짜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제가 이제 이 숫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아 놓고 지난번 21대 국회처럼 민주당 류의 사람들이 국회를 입법 독재하는 걸 막아 놓고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되는
맞아요. 그런 입법 겁니다, 독재하는 지금. 걸 막아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을 당하고 바로 5년 만에 정권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솔직히 해서 거의 확률이 없는 게 확률이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영광스러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처럼 생각을 하시던 분이 많아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보수 지지층의 기반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졌고 거기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떨어져 맞아요. 나간 분, 탄핵을 통해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상당히 많을 뿐더러 인구 구성도 그 민주당 극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40대, 50대가 계속 우리 사회 중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가야 됩니다. 이 세대가 최초로 40 이후에 보수화되지 않는 맞아. 최초의 세대예요. 맞아. 최초의 세대라고. 어. 왜 안 그러냐? 왜 그거 되게 신기해. 보수화되지 않느냐? 네. 얼마 전에 저 신문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독특한 세대예요. 독특한 저도 세대다. 저희 세대도 그쵸. 거기에 속하는데 저랑 형이랑 딱 그 세대인데. 어려운 시절을 별로 겪지 않고 자란 최초의 세대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 배가 골지 않은. 맞아. 예. 그러면서 누릴 걸 X세대. 다 누리면서 오면서 2002 월드컵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젊을 때부터 쭉쭉쭉 투표하면서 느꼈던 그 투표 효용이라고 하죠. 내가 투표했을 때 누가 되더라. 이걸 경험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지. 최초로 2002년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맞아. 당선시킬 때 맞아, 주역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 효용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저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가 지금 뭐 한 몇천 번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조국이라는 사람도 1심 그다음에 항소심까지 실형이 선고돼서 정당을 만든다면 40대 50대 소위 화이트 칼라 또 그 출신들의 그 사람들이 저길 보고 혐오감을 느끼고 당연히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돌아와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더라고. 제 바로 뒷세대부터 해서 아마 우리 백 변호사는 저보다 2해 미친데 아마 전교조라는 곳에 속한 선생님과 같이 학교 생활을 했을 거예요. 학창 생활을. 그렇죠?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학교 그 경기고등학교는 없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없었어요. 제 고3 때 전교조가 출범을 했고 89년에 그 이후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아마 75년생 이후 한 10년 정도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수가 있어요. 맞아, 그 얘기 많이 해요. 네. 어. 그 세대는 안 바뀝니다.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됐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풍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대가. 그 분위기, 풍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세대는 뭐죠? 저희 앞 세대는 운동 좀 하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또 있고 부채의식도 있어요. 내 동료가 데모라고 그랬어요. 그때 시위하는 거, 맞아, 데몬스트레이션. 맞아. 데모하고 돌 던지고 막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공부하고 뭐 회사 가고 그랬다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는 세대가 지금의 50대 중후반 60대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껴 있어요. 샌드위치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맞아. 그러니까 요 덩어리가 한 15년 정도 된 덩어리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세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세대라고 저는 이념에 생각해요.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세대.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를 실용적.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나마 우리가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앞으로 정치를 해서 10년을 잘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년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그 만나서 일단 대화의 물꼬는 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도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 진짜 앞으로 한 일주일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거 말고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좀 깔게 너무 많아서 이재명 조금 깔게 너무 많아서 거기 까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뭘 해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생과 그렇죠. 관련된 내용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그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렇죠.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니까 여당스러운 모습이 나와줘야 하고 정책 이슈라는 게 선거 앞두고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총선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효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어떤 물가 문제라든지 네.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줘야 뭐 금투세 되는데 폐지 또 얘기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고 또 오늘 세 자녀 등록금 면제 얘기도 하고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보니까 조금 변화를 주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여당에 발맞춰서 나올 수는 있죠. 이게 또 뭐 선거 개입이냐 뭐 또 이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은 대통령 선거운동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안 되죠, 정책 맞아. 중립성을 이걸 어떻게 담보해야 되느냐는 나중 문제고 관례상 뭐 그렇게 그게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사실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제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댓글들을 봐도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기죽지 말고 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건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예요. 기죽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대선이면 기죽을 수 있어. 아, 그렇지. 맞아. 지역이니까. 대선이면 기죽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동혁도 530만 표가 난 게 그거예요. 그렇지. 투표를 안 해버려요. 아, 확 질 것 같으면. 민주당 그지? 쪽에 투표를 안 해버렸다고. 그리고 뭐 이거는 어쨌건 그 지역의 개별 국회의원 한 명씩 뽑는 그 그렇죠. 지역구별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표 꼭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판세 변화를 꾀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흥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매일 똥볼차. 매일 막 이 말로 말로. 잘못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를 저희가 잘 포착을 해서 가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뭐 셰시에가 뭡니까? 지금 이제 중국한테 쉐시 할 거야. 그냥 속국으로 그냥 조선처럼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독립문 앞에 한번 가봐야 돼요, 이 사람은. 그거는 진짜 열받더라고. 제가 이제 그 얘기 좀 하려고요. 자, 우리 김찰리님, 백변님은 정치계에 친하지 않은 사람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이 사람 고구마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뭐 저 얘기를 지금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이보희님 2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음 죽을 각오로 싸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늘 얘기하지만 총선 한 달 전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2주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가 지금 뭐 기죽을 하고 해서 이렇게 무슨 현재 판세 분석을 쭉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뭐 이해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뭉쳐서 투표를 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호님, 총선 직후 선고 예정인 대북 송금에 이재명의 보고 적시되면 재판거래 법화역에서 영장 청구할 거라 생각되는데 범민주가 과반이라면 통과되기 어렵겠죠? 영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영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프레임에 우리가 엮여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괜히 뭐 죄가 없는 것처럼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재판에서 해야죠. 그리고 일단은 뭐 위증교사 같은 건 빨리 나올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총선 지나면 어떤 식으로인지 1심 결과라도 나오니까. 뭐 다음 주에 재판 간다며. 내일 당장. 내일이죠. 네, 내일. 아니 그게 제 생각에는 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분위기가 좀 좋아졌으니까 괜히 꼬투리 안 잡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 요즘에 본인이 생각이 해볼만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괜히 이걸로 또 논란 안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만 사는 거예요. 결국 죄값 치를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예, 그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답답은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죽은 게 아니고 어쨌건 재판은 진행되고 증거가 있고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포엑스 라지 멸공님, 이재명의 최근 막말과 폭언을 보면 많이 초조하고 쫓기는 보입니다. 항상 그랬던 우리 국민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습니다. 끝까지 국힘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뭐 물론 초조하고 뭐 쫓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속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그냥 신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본인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본인에게 그 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고 내가 진짜 죄값 받을 게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참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 자기가 제일 잘 안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해갈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트럼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첫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갈 건데요. 저쪽을 정확하게 알고 저쪽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리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앞에 일단 저희가 국민의힘 좀 얘기 좀 했지만 이제 두 번째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